경제 번영을 누렸던 나라들은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나라들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 반대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 주변에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얘기 싹 들어갈 거예요. 그때가 투자의 최적기예요. 자, 소장님 이번에 경제병리학이라는 신간도 출간하셨는데 한국 경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국 경제 금리는 높고 물가도 높고 부동산 주식시장도 뭐 그렇게 좋지 않고요. 곳곳에 불안 감지되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지금 정확히 어떤 상태이고 올해 전망 좀 해주신다면요. 사실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아직도 6%는 넘는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일반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2% 그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높아요. 제가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7%를 넘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줄어든 가운데도 3, 4%대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더 소비해도 큰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잠재 성장률은 당연히 6% 넘는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장률이 노무현 정권 이래로 계속해서 떨어져 왔어요. 노무현 정권에서는 연평균 성장률 4.6, 이명박 정부에서는 3.3, 박근혜 정부에서는 3.0, 문재인 정부에서는 2.4,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4% 성장을 했어요.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이걸 되살려내는 것도 정책 당국의 책임이잖아요. 살려내지 못했잖아요. 그 정책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는 자꾸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라면 재정지출 확대, 통화공급 확대, 저금리 정책, 고환율 정책, 이런 정책을 펼친단 말이에요. 이 정책 어느 나라나 펼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정책이, 이런 손쉬운 정책이 경제를 살려낸다라면 세상에 경제난을 겪을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가난한 나라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정책으로 소득 수준을 올려놓을 수 있다면. 이런 정책은 절대 경제 성장 못 시켜요. 오히려 성장률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설명하면 길어요. 그러니까 딱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재정지출 늘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GDP 추계하는 국민계정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은 눈에 보기에 상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성장률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요. 재정지출이라는 것은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 부문이 외면하는 부문에 주로 투입이 돼요. 그럼 국가경제 전체의 평균 생산성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한계 생산성은 마이너스로 갈 거 아니에요. 한계 생산성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장률이란 말이에요.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성장률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를 살려내겠다 그래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정책 당국의 정책이 실패하지만 않으면 성장률은 지금 당장에도 6%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히 가장 심각한 게 고환율 정책이에요. 이 고환율 정책만 폐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가 크잖아요. 그만큼 외환이 국내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시장에 의해서 환율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것만 정책 당국이 용납해줘도 우리 경제는 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수가 확장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미국 등으로 이탈했던 우리나라의 금융자본들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자본들도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익을 노리고 국내로 돌아와요. 그럼 유동성이 풍부해져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경제활동 활성화돼요. 성장률이 높아져요. 그뿐만 아니라 금융위기가 닥쳐서 우리 경제를 덮쳐오더라도 그 풍부한 유동성으로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차단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이 정책 당국이 외면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에서도 고환율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펼치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첫째가 뭐냐라면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 따라서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가 호전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틀렸어요. 이거는 깡통 하나와 드럼통 하나를 합해서 두 개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에요.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매출 총액은 부가가치 총액의 약 4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기준을 일치시키잖아요. 어느 것이든. 일치시키면 수출은 GDP의 10%가 안 돼요. 반면에 내수는 9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GDP의 90%가 넘는 내수는
환율이 올라갈 때 확대되겠어요? 아니면 내려갈 때 확대되겠어요? 당연히 환율이 내려갈 때예요. 우리나라는 주요 자원들 다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에너지 자원 100%, 또 그 공업용 자원들, 주요 중간재들 전부 다 수입에 오잖아요. 식량 자원도 수입 의존도가 90% 넘어요. 다 이거 수입에 온단 말이에요. 중간재, 시설재, 일반 소비재들도 환율이 떨어지면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럼 내수는 당연히 확장이 되죠. 그럼 성장률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는 내수는 내면하고 수출만 자꾸 강조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환율을 올리잖아요. 그럼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여기에는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해요. 자, 그럼 올해 한국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기의 장기 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주기는 일반적으로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쳐요. 광기는 이제 투기 열풍이 부는 거죠. 이 투기 열풍은 대체적으로 한 3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 패닉이 오는데 이건 반년에서 1년 정도. 그 다음에 붕괴가 이제 뒤따르는데 이것도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는 5, 6년 정도의 장기 정체기가 와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저축이 축적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부동산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5, 6년 정도는 저축이 축적이 돼야 돼요. 그 기간이 이제 장기 정체 기간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주변에서 주식 투자 얘기, 부동산 투자 얘기 싹 사라질 거예요. 그때가 아마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의 최적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그럼 지난 부동산 시장 주기 보면 어떻게 되나요?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동안 투기 열풍이 불었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패닉이 왔어요. 2022년도에 붕괴가 왔어요.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아요. 다만 우리 정부가 최근에 또 환율을 급격하게 올렸어요. 참 희한해요. 정권이 바뀌면 정책 당국이 지나치게 과도한 의욕을 보여요. 환율을 끌어올려요, 자꾸만. 매번 실패해도 끌어올려요. 그러면 경제난이 심해지면 이제 이 정책의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 시장의 힘이 강해지면서 환율은 또 점진적으로 떨어져요. 또 하나, 기획조정부 장관이 바뀌면 또 과도한 의욕을 보여요. 지난해 우리나라 기재부 장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1210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1330원대, 1340원대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서 달러가 강세인 미국으로 국내 금융자본이 더 많이 환차손 피하고 환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탈했어요. 국내 유동성이 부족해진 거죠. 그렇게 나타난 것이 태형건설 워크아웃 사태예요. 태형건설 워크아웃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2022년도 레고랜드 사태를 먼저 봐야 돼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에 규모가 2천억 원이에요. 우리나라 본원통화 0.1%도 안 돼요. 근데 그게 터지자마자 부동산 업계 전반이 유동성 위기에 놓였잖아요. 다른 일반 산업들도 유동성 부족에 시달렸잖아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당시에 우리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환차손 피하고 또 환차익 누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국제금융자본 이탈하면서 유동성이 수축됐고 그 유동성 수축이 신용파괴를 작동을 시켰어요. 그 바람에 2022년도 4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2.6%를 기록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해 1210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1340원을 넘긴 적이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유동성이 수축됐고 신용파괴를 작동시켰고 그게 경제활동을 부진하게 한 거죠.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그 경영수지가 비교적 안 좋은 태형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간 거예요. 앞으로도 고환율 정책이 유지가 되면 유동성은 여전히 부족해질 것이고 그러면 다른 건설업계 PF 사태 이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과 또 부채가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우리나라 부채 규모는 지금은 어느 정도 심각한지요? 부동산 또 PF 문제도 있었죠? 저는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특히 가계부채 있잖아요. 가계부채 이면에 가계대출이 있잖아요. 가계대출은 자본 축적이 충분하지 않으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한 개 기업에 1,000억 원 대출해주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1억 원씩 1,000개 기업에 대출해준다고 생각해봐요. 그 관리비용이 얼마나 비싸겠는가. 가계대출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자본 축적이 충분히 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자본 축적이 경제 성장에 바람직해요? 아니에요. 바람직하잖아요. 세계의 경제를 보더라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 수준도 높고 경제도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뭐 등등이 그런 나라들이에요. 반면에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소득 수준이 아예 낮거나 아니면 소득 수준이 높더라도 경제가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그리스, 이탈리, 스페인 등등이잖아요. 이런 현실을 봐야죠. 왜 자꾸만 가계부채 얘기하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BF 사태 등 부동산 그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그 가계부채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부채 때문도 아니고 기업부채 때문도 아니에요. 정부의 고환율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의심을 해요.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가계부채 그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하겠어요. 소장님 말씀은 어쨌든 고환율 정책을 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꿔야 한다라는 건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 정도잖아요. 올해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욕을 보여서 환율이 지금 1,330원대로 다시 높아져 있어요. 근데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그 입김도 약해지고 정책의 힘도 약해져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경상국 수지가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시장의 힘에 의해서 환율은 장차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가리라고 봐요.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되고 있는데 생산인구 어느 정도 감소한 거고 저출산 고령화 한국 앞으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들은 정말 괜찮을까요? 관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는 근거로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예요. 근데 이거는 극복하라고 주어진 장애물이지 그 앞에 좌절하라고 주어졌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실제로 그걸 극복한 나라가 있어요. 아일랜드는 1980년대 말까지도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어요. 그만큼 경제난이 심각했고 일자리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일자리 찾아서 해로 이민을 갔어요. 아일랜드 인구가 700만 훌쩍 넘었었는데 한때 340만까지 줄었어요. 그런 인구 감소 속에서 1990년대부터 특히 우리나라 소득 수준 현재 가치로요. 근데 도달했을 때 아일랜드는 무려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9.3%를 기록해요. 지금도 아일랜드는 경제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지지난해 벌써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기업이 아일랜드 국민이 아일랜드 기업만 못해요? 우리나라 기업이 훨씬 뛰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못해요? 아일랜드가 성공했던 정책 그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세상에서 성공의 길은 아주 좁아요. 거의 유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할 길은 사방에 널려있고 편한 길이에요. 아주 넓어요. 근데 왜 그 실패할 길을 가냐고요. 그 아주 희귀한 그런 성공 사례들 본받아서 우리 정책당국이 우리 경제를 좀 살려내줬으면 좋겠어요. 아일랜드가 연평균 성장이 9% 넘을 정도로 잘 됐던 건 뭐 때문인 건가요? 해외로 이민을 떠나서 일자리 찾았기 때문인 건가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일랜드는 해외에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정책적인 수단을 다 동원했어요. 네. 해외 투자를 국내로 유치한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해외에서 축적된 소득이 아일랜드로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유동성도 풍부해지고 소득도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내수가 확장되잖아요. 네.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대 정책 펼치고 있잖아요. 국내에서 축적된 자본까지, 금융 자본까지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 경제 번영을 누렸던 나라들은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고도 성장할 때는 해외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특혜를 다 베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반대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한국 경제가 만약에 무너진다, 뭐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지랑 위기의 징후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럼 한국 경제 근본적으로 손봐야 하는 게 있다면요?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건 그거예요. 쉬운 정책으로 재정 팽창, 통화 공급 확대, 저금리, 고환율 정책 이런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는 망상에서 먼저 벗어나야 돼요. 이런 정책으로는 경제 절대로 못 살려내요.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으니까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피땀 흘려야 경제 성장은 이루어져요.
기업의 필사적인 노력이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력을 키우잖아요.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자꾸만 손쉬운 정책에 의존하려다 보니까 성인병에 걸리는 거죠. 그게 제일 먼저 명심해야 할 일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경제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경상수지 흑자의 과다. 거기에 따라서 또 고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것을 하루빨리 바꿔야 돼요. 환율이 시장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 정부가 용납만 해주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금도 6%대까지 바로 성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유럽과 일본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유럽 경제 지금 어떻고 2024년 어떻게 보십니까? 유럽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빠요. 유럽 경제는 지금 독일 경제가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독일 경제는 종종 마이너스 성장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 경제가 똑같은 경제 정책을 펼쳐요. 독일은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경상수지로 벌어들인 그 외환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그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럼 내수는 부진해지고, 그래서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의 영향을 받아서 그 역내 경제들이 모두 다 지금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나라 수출은, 유럽에 대한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참 그런 것 보면 우리 기업들은 대단해. 자,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 고수하고 있는 일본 경제는요, 2024년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은 지금 엔저 정책, 그 재정 팽창 정책, 저금리 정책, 주식시장 부양 정책을 한꺼번에 펼치고 있어요. 최근에 특히 더 강력하게 펼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엔저 정책이에요. 고환율 정책. 이거예요. 연화 환율이 달러당 150엔대까지 넘어선 적이 있고, 지금도 150엔대에 근접해 있어요. 그런 정책을 일본은 벌써 1990년대 이래 8차례 펼쳤어요. 1995년, 1998년, 2001년, 2004년, 2010년, 2013년, 2020년, 그리고 최근 이렇게 8차례 펼쳤는데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던 때가 있어요. 길게 가서 1년 아니면 2, 3개월에 끝났어요. 한 번도 장기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지금 30여 년 동안 초장기 저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만성질환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하지만 이제 일본의 30년 이미지가 강한 일본이 원래 투자 매력도 굉장히 낮았는데, 최근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버블 경제 시절에는 1990년 이후 처음으로 35,000선 넘었죠. 뭔가 주식시장 보면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이 엔저 정책 8차례 펼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겪은 국제 한머니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끌어올려지는 환율이 시장에 의해서 장차 떨어질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금 일본에 투자해 놓으면 환차익을 최소한도 50%는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제 한머니들이 주로 주식시장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한때 36,000을 넘었어요. 한 30년 만에 최고치 기록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환율이 떨어져서 환차익을 충분히 누린 다음에는 그 국제 한머니들이 일본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유동산은 극단적으로 수축이 되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붕괴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일본은. 실제로 지금 중국은 지난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보고가 있잖아요.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율 떨어지면 이제 지금 유동성 경기란 말이에요. 실물 경기의 뒷받침을 받은 주식시장 호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장차 수축이 되게 되면 일본은 1990년대 초와 같은 아주 심각한 경제난을 겪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본 증시도 다시 빠질 수 있어요. 그럼요. 붕괴될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추가시 경제 병리와 관련해서 좀 더 추가 질문도 좀 들어볼까 하는데, 경제 위기와 금융위기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일단 경제 병리학이 뭔가요? 사실 제가 경제 병리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1982년부터예요. 경제학에 경제 병리학이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경제보다 훨씬 월등한 인체를 위해서는 병리학이 생략보다 훨씬 더 넓게, 그리고 훨씬 더 깊게 발달해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학에도 병리학이 반드시 수립돼 있어야죠. 그래서 이거 수립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겨우 이번에 이 책을 발간을 했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경제 질병이 발병을 하고 그리고 전개되는 일반적인 경제 원리에 대한 그 설명이 들어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세계 경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주요 경제 질병들, 뭐 대공황이나 뭐 초인플레이션이나 또는 일본형 초장기 불황이나 2008년 금융위기나 이런 임상 사례들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덧붙였는데 임상 사례가 일반적인 경제 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의사도 그렇잖아요. 의대에서 아무리 열심히 이 공부 잘해봐요. 임상 경험이 없으면 좋은 의사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실려있는 임상 사례들이 그 경제 위기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좀 병들어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경제는 여전히 튼튼하다니까요. 다만 경제정책 실패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난이 어려울 따름이에요. 사실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를 해요. 그리고 모든 금융위기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붕괴가 일어나면서 진행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통화의 기본적 기능, 그 거래 수단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거래량이 축소되고 가격도 하락하게 되면 경제 내에 통화가 수축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게 신용파괴를 작동을 시켜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금융위기라는 것은 10년을 주기로, 평균적으로요, 1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주식이나 부동산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저축을 해야 수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동안은 가격이 못 올라요. 근데 한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다른 물가는 이미 많이 올라 있으니까 이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2, 3년 더 저축해야 할 사람들이 그 가격 상승을 못 따라가니까 큰 빚을 내서라도 수요에 가담하게 돼요. 이거는 미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왔다는 걸 의미해요. 현재 수요와 미래 수요가 합쳐지면 가격은 폭등해요. 이게 이제 투기 광풍이죠. 그러나 이 광기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 왔으니까 금방 수요가 사라진 공동화된 때가 닥치잖아요. 그러면 패닉 상태가 일어나요. 패닉 상태가 일어나면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주춤주춤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수축이 되는 거죠. 유동성이 수축이 되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요.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는 이제 또 장기 정체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경제 병리학의 일반적인 경제 원리예요. 이걸 잘 이해하면 금융위기가 얼마든지 누구나 예측해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임상 사례에 대한 수련을 좀 겪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의 임상 사례들이 비교적 충실하게 기술되어 있으니까 이걸 읽어보시면 간접 경험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장차 닥칠지도 모를 금융위기를 타개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국가 경제를 경영하고 있는 정책 당국이 이 책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경제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 경영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요, 금융위기의 심각성은 금융위기 직전에 얼마나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느냐가 결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금융위기의 타격이 얼마나 심각한가는 그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이 얼마나 적절하고 신속하게 펼쳐졌느냐가 결정을 해요. 근데 이거를 임상 사례를 통해서 판단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야심을 품고 사실은 이 책을 발간을 했어요. 금융위기가 10년 주기로 반복된다고 하셨는데 왜 주기적으로 금융위기는 찾아오는 거고 10년이라는 사이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 세상에는 재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비형 재화, 하나는 재산형 재화가 있어요. 재산형 재화의 대표적인 재화가 이제 주식과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특히 부동산은 한 5, 6년 저축을 축적해야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가격이 급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를 넘어와요.
그 다음에는 바로 수요가 공동화된 때가 오고 그러면 이제 패닉이 와요. 패닉이 오면 주식 거래량도 줄어들고 부동산 거래량도 줄어들고 그 가격도 떨어져요. 그러면 경제 내 유동성이 수축되는 일이 벌어지고 이게 신용 파괴를 작동을 시켜요. 그럼 신용 승수배만큼 경제 내 유동성이 수축되는 압력을 받아요.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을 하는 거죠. 이런 경제 원리가 금융위기를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에 소비형 재화와 또 재산형 재화를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특히 재산형 재화를 없앴다 하는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존재하는 한은, 이 구분이 있는 한은 금융위기는 앞으로도 10년을 주기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경제 위기가 나중에 오왔을 때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정책 당국이 먼저 그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사례 중에서 어떤 성공적인 정책을 펼쳤는가 이걸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정책이 실패했는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금융위기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기업과 개인은 국가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과 기업은 지금처럼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뭔가 불안할 때는 경제활동을 최대한 수비적으로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위기 대비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제 위기 시 우리 개인의 대처 방법은요?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해 38,000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우지수가. 근데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전고점 3,300을 여전히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2,400, 500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국내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유동성이 풍부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전고점 돌파했었어야 했어요. 근데 그 유동성이 부족해진 원인이 고환율 정책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환율 정책만 전환이 되면 시장에 의해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정부가 용납만 해주면 우리 주시장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금융위기가 어느 나라든가 터져서 세계 경제에 전반에 전염이 되고 우리나라에 전염이 되어 온다면 지금 주식시장 주가지수가 낮은 게 오히려 타격을 줄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데 그래도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게 주식 투자자들한테 엄청 큰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좀 안타까울 뿐이죠. 자, 그럼 부동산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좀 조언과 위로 한마디 좀 주신다면요? 제가 지금까지 부정적인 말씀만 드렸는데 특히 주식 투자자든 부동산 투자자든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신 손실을 얼마든지 보전하고 더 큰 이익을 남길 수도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평균적으로 10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은 2023년부터 지금 장기 정체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 주변에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얘기 싹 들어갈 거예요. 그때가 투자의 최적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든 저축 좀 많이 하셔서 그 투자 적기에 투자를 해 놓으시면 지금까지 손해보신 거 다 복구하고도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한 4, 5년 지나면 또 다시 부동산 투자 또 주식 투자가 활성화될 거예요. 초기 열풍이 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잘 견디시면 손해 다 보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김 작가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요? 제가 이 4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이번에 이제 경제 병리학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 이 책이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는데 또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이 개인과 기업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께 앞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간절히 표현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혹시나 뭐 금융위기나 그런 게 온다면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대처대로 잘 했으면 좋겠고 소장님 말씀이 틀리더라도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다면 또 그동안 우리에겐 좋은 일이니까 어느 쪽으로든 우리가 잘 대응해서 경제가 좀 잘 돌아가는 그럼요.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면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그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니까요. 제발 그래주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과 또 하반기 한번 좋은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지영식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